255쪽부터 현금 수지 책정. 우리 투자를 하면은 투자 후에 들어오는 돈이 현금 유입이에요. 그죠? 그리고 투자 시점에서 이제 지출해야 될 돈이 현금 유출이고, 요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차감하고 남는 몫이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 한다.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현금 수지는 현금 흐름. 요 현금 유출은 투자 시점에서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죠. 지분 투자 금액이죠. 그리고 유입은 두 가지가 있다.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득이득. 그게 바로 뭐죠?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는 소득이득이 세후 현금 수지다. 그죠? 그리고 처분 시 들어오는 자본이득이 세후 지분 복귀액. 요 두 가지가 이제 들어오는 유입이니까 요 두 가지를 측정할 줄 모르면 수지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 수지 계산 과정 다 외우죠. 이거는 지분 복귀 계산도 다 아시죠? 예상되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차감하고 그러면 이제 순매도액이 산정되고 이 순매도액에서 빌려가지고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남은 잔금이 있죠. 미상한 잔금. 요 일시불로 변제합니다. 그러면 세금 공개하기 전 세전 지분복객이 계산되고 요 세전 지분복객에서 양도소득세, 처분 시 납부하는 세금 있죠. 그죠? 양도소득을 부동산 학에서는 뭐라 하죠? 이게? 자본이득. 같은 말입니다. 이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표현인데 요거 이제 차감하면은 최종적인 세후 지분복객이 계산되죠. 요 과정도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겠고, 특히 또, 우리 순영업 소득을 구하려면은 유효총수득 경비를 차감해야 되죠. 근데 이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뭐 재산세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관리인 급여라든가 유지관리비, 수선비,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항목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이 수지 계산관에서 위아래에 계산된 네 가지 항목이 있잖아. 그죠? 이거는 위아래에서 계산을 했으니까 경비에 포함하면 이중 계산이지. 그러니까 포함해서 안 된다. 즉, 공실, 불량 부채하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 즉, 영업외 소득, 기타 소득하고,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뭐죠?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겁니다. 그지? 이 원리금도 밑에서 계산해서 안 되고, 그리고 소득세, 경비에 포함해서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도 영업경비로 처리하지 않는다. 포함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득세. 이거는 양도소득세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죠. 처분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요 6가지 항목은 경비에 포함해서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려면 세전 현금 수지에서 소득세를 차감해야 되죠. 이 소득세 구하는 과정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외웠죠. 순대 이감 해가지고 순영업 소득에서 계산을 했죠. 순영업 소득에서 대손 충당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니까 소득에 합쳐줘야 되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이거는 세금 공제 대상이니까 수익에서 빼내야 되죠. 그럼 이제 세금 부과 대상 과세소득이 잡힙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그게 소득세였다. 이 소득세 계산 과정 외우셔야 돼. 순대 이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에서 계산할 때는 대손 충당금은 항상 이건 세금 부과대상과 합치지만 이자와 감가상각비가 세금 공제 대상이잖아요. 그죠? 이걸 빼는데 세전 현금 수지에서 소득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그럼 세전 현금 수지에서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제 대손 충당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니까 수익에다 합쳐줘야 되죠. 그리고 원금 이 원금은 과세 대상이에요. 소득 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소득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세금 공제를 해주는 거거든. 근데 원금은 비용이 아니지.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잖아. 그죠? 이자는 나가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 공제를 해주지만 원금은 이거는 비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라 원금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감가상각비만 뺍니다. 세전현금 수입부터 계산할 때는 이자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만 빼고 요 두 개를 합칩니다. 그러면 이제 과세소득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소득세가 되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실제는 이제 순영 소득에서 출발해서 소득세 계산한 걸 우리가 다 순대이감 외웠지. 요거는 알아놓고 있어야 되지만
올해 감년평가사 시험에서 요게 나왔어요. 소득 계산하는 게 올해. 그래가지고 중개사 시험에서도 혹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요 정도 이제 우리 외울 거 외우고 세후 연금수하고 지분복귀 계산 과정이라든가 영업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거 저런 거는 알아둔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1, 2번은 어려운 거는 없어요. 이거는 다 쉬운 문제들니까 쭉 풀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넘겼어. 4번 갑시다.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단위당 임대료의 임대 단위수를 곱하여 가능 총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가능 총소득 구할 때 단위당 임대료, 단위당 예상인들의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가능 총소득입니다. 요 가능 총소득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잠재 총소득. 뭐 같은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같은 말인데 순영업 소득에 영업 경비를 가산하여 유효 총소득을 산정할 수도 있고 또 유효 총소득에서 순영업 소득을 차감하면 영업 경비를 산정할 수 있는 거죠. 봐봐라. 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값이 순영업 소득이죠. 그러면 요 유효 총소득을 구하려면 순영업 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합쳐주면 요 두 개를 합치면 위에 유효 총소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이 이거란 말이야. 순영업 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합친다. 그럼 위에 있는 유효 총수이 되죠. 근데 가운데 있는 영업 경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유효 총수에서 순영업 소득을 빼고 나면 가운데 있는 영업 경비가 되겠죠. 그죠? 지금 3번 지문은 이거란 말이야. 유효 총수에서 순영업 소득을 차감했다. 그럼 이거잖아. 가운데 거. 그죠? 2번, 3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 부채를 공제하여 산정한 값이므로 가능 총소득보다 항상 정값을 갖는다. 틀렸습니다. 자, 어디가 틀렸냐?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 부채를 공제했죠. 그래서 끝나면 안 돼. 공실 불량 부채를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하여 산정한 값이므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기타 소득이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이제 공실 불량 부채를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하여 산정한 값이므로 이렇게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과 항상 유효 총소득이 작은 게 아니고 가능하고 유효 총소득은 가능이 클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클 수도 있고 가능하고 유효 총소득이 같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가 다 나와. 봐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 부채는 차감하고 기타 소득은 가산했죠. 그러면 만약에 공실하고 기타 소득이 똑같다면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은 같겠죠. 빼는 거하고 더하는 게 같으면 가능하고 유효 총소득이 같잖아. 그죠? 근데 빼는 것보다 더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보다 유효 총소득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더 많아. 그러면 가능 총소득보다 유효 총소득이 적어지겠죠. 그렇지. 요 두 가지가 어느 게 큰가에 따라서 그죠? 공실 불량 부채하고 기타 소득이 같으면 가능하고 유효 총수익이 같은 겁니다. 근데 공실 불량 부채가 기타 소득보다 크다. 그러면 유효 총수익이 무조건 적어요. 근데 공실 불량 부채가 기타 소득이 더 많으면 유효 총수익이 오히려 더 크잖아. 가능 총수익보다. 그죠? 요 두 가지 관계에 따라서 두 개는 가능하고 유효 총수익은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가능 총수익이 큰 경우도 있고 유효 총수익이 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 좀 대충 알면 그냥 넘어가고 좀 안다고 좀 표시를 해. 언제 뭐 어디 문제만 어디 뭐 내년까지 풀 겁니까 지금? 8월까지 풀고 나면 9월부터는 이제 과정이 달라지는데 또 9, 10월 과정은 동행 모의고사하고 총정리 과정인데 9, 10월은 요 책은 8월 말에 다 끝내야 돼요. 8월 마지막 주까지 빨리빨리 좀 따라오고. 감이 오고 이해가 되면 좀 아는 신용을 좀 해라. 아 진짜 답답하네. 그죠? 참, 예? 미부생이 중간에 막 빡빡 쓰고 막 쓱내는 거 내가 이해가 돼요. 뒤에 내가 동영상 찍고서 깜짝 놀래거든. 갑자기 좀 전에 설명했잖아. 여기서 필기까지 해줬잖아. 제발 이러면서 막 쓰고내는데 뭐 갑자기 깜짝 놀래거든. 놀래게 하네 보니까 진짜 여러분도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화내고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전 신용을 하란 말이야. 그래 어디 좀 참 진짜 응?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죠? 막 대꾸도 없고 지금은 이제 몸도 무겁고 그죠? 몸도 무겁고 심신이 피로도가 누적돼 오고 그죠? 학교 간다는 보장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막
미칠 노릇이지. 그러니까 뭐 입도 떼기 싫고 막 그렇거든 실제. 내가 다 알아요 마음이야. 그리고 학원도 오실 마음 없습니다. 그지? 막 11월부터 등록해갖고 지금 벌써 9개월 10개월 이 다녀가는데 점수는 안 올라오고 이러니까 그냥 1차라도 한번 쳐볼까? 아니면 그냥 내년을 기대할까? 이러면서 또 갈등하고 그죠? 1, 2차를 다 쳐야 될지 지금 그죠? 28,000원을 내야 될지 13,700원 내야 될지 13,700원이라도 아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오만 생각이 다 들 때지. 그래도 아직까지 80일이 남았잖아요 지금. 응? 뭐 중개소 공부 물론 어렵다고 하지만 80일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80일 만에. 나 80일밖에 공부 안 했습니다. 네. 중개소 공부. 그리고 뭐 오래 한 줄 알아도 그냥 합격했어요. 네 시험 칠 때는 쉬웠겠지. 옛날 시험 좀 쳐다봐라. 엄청나게 어려워요. 우리 시험 때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릅니다. 지금은 지금은 어렵다 그러지만 옛날에 진짜 그죠? 한 4회부터 해가지고 9회까지 11회 정도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4회부터 한 11, 12, 13회까지는 14, 5회 때 응시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가지고 15회 때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한번 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실패했잖아요. 23만 명 원수업소 해가지고 한 명도 합격을 안 했잖아요. 그래 대목 이러다고 하면서 이제 그때 바뀐 거예요. 시험 제도가 15회 시험 때 그죠? 추가 시험을 그 다음 연도에 한 번 더 치고 시험이 무효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40분 시험 치던 걸 50분으로 바꿔줬고 그죠? 그리고 매년 10% 이상 합격자를 내겠다 약속도 했고 그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0% 이하로 합격자가 나온 적 없어요. 가장 적게 합격자가 나온 거가 17회 때 17.2%라 합격률이 가장 낮은 게. 그 이후는 전부 25에서 30% 정도 합격자가 나왔죠. 15회 이후에. 그 얼마나 지금 편해졌습니까? 시험도 과목당 50분씩 쉬고 그죠? 상당히 편하게 시험을 치른 건데 자꾸 앓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다 했어 선배들이. 그죠? 70대도 학교에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아직 70도 안 됐는데 뭐 앓는 소리 해서 14살짜리도 합격하고 하는데. 그죠? 우리 애 중학교 다니는 애도 그죠? 합격을 했는데 14살이면 내가 합격 못하는 거 이 연구 대상 아닙니까? 14세가 합격을 하는데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하고 해 그냥. 또 한 번 시작했으면 그냥 뿌리를 뽑아야지 뭐 중간에 뭐 어디 뭐 하다가 포기할 거. 중개소 공부 포기하면 뭘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이 공부도 한 개 완성을 못 해보고 딴 거 하겠다. 뭐 제대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뭐 하겠노?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그냥 해보는 거야. 아마 될 때까지 그죠? 또 뭐 한 5년 공부해도 돼요. 뭐 어때? 지금 할 것도 별로 없는데. 5년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는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될 때까지 그죠? 뭐 다 딴 사람 다 학교에서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내만 못해? 하면 되지 그냥. 독하게 해보는 거지 뭐. 예?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은 없어요. 열심히 해봐요. 80일 동안만 진짜 내가 공부하다가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공부해보세요. 공부하다가 내가 죽을 징후로 공부를 해갖고 진짜 의식을 잃어갖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한번 해봐요. 그래야 후회가 없을 거 아니야. 80일이라도 그렇게 해보고 내가 진짜 최선을 내서 열심히 한번 해봤다. 그리고 링크도 한번 꽂아보고 입원해보는 거야. 그리고 아이고 참 열심히 했지만 좀 부족했네. 이렇게 또 지인사 대치명이죠. 열심히 하고 나서는 하는 애 몇 개 해야지,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해보고, 그죠? 그냥 얼렁뚱땅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떨어져 놓고, 아이고, 해도 안 되더라 하고 그냥 집어치워 보고. 그러면 그냥 제대로 하는 일 한 개도 없어요. 뭐든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은. 끝까지 그냥 이를 물고 하는 거야. 다 해. 남들도. 해봐요.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눈 뜨면 나는 합격했다. 저녁에 갈 때 나는 중개사다. 올해 반드시 합격한다. 내가 떨어지면 될 놈 한 놈도 없다. 요런 긍정적인 사고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험장에 가야 문제도 잘 풀리고요. 실력을 100% 이상 발휘해요. 근데 떨어지면 어쩔까? 왜 안 되지?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할수록 실력의 70%도 발휘를 못해요. 첫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가요. 모든 수험생이 다 똑같습니다. 지금 전국 1등 하는 사람은 내 합격했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이? 전국 1등 하는 사람도 불안해요. 시험 치기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뒷날 헤매고 나오고 떨어지고 막 이래 합니다. 전국 1등 하는 사람도. 그런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입장인데. 그지?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하겠지 뭐. 해. 80일 동안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내 머리 쓰려고 처음 좋은 말 한번 했다.
하도 기가 죽고 있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빵도 사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지? 주변에 돈이 없다 지금. 참. 4번에는 4번이 틀렸고 5번에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면 순매도액과 세전 매각행금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그게 이제 왜냐? 전액 지분으로 투자했어요. 그러면 갚을 원리금이 없죠. 요 미상한 잔금이 부채를 활용했을 때 빌려가지고 아직 갚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금이죠. 근데 부채가 없다면 요게 없잖아. 미상한 잔금이 제로 아닙니까? 그럼 순매도액과 세전 지분 복객이 같겠죠. 또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면 부채가 없으니까 순영업 소득과 세전 현금 흐름도 같다 이렇게 되겠죠. 왜? 원리금 상환할 원리금이 0이니까 부채 수익이 없으니까 그죠? 세전 현금 수지나 순영업 소득이 같겠죠. 5번 문제. 오피스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공실 손실 상당액 및 대손 충당금은 회계약상 비용이고 영업 경비나 부채 서비스액, 영업 소득세 등은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자, 요 이제 여기서 봐봐. 요 우리가 수지를 계산해서 내 수중에 최종으로 남는 돈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게 있죠. 차감하는 거. 이 뺀다는 게 뭡니까? 비용이고 나가는 돈이니까 빼는 거죠. 그죠? 근데 봐봐. 소득세라든가 원금과 이자, 영업 경비는 실제 내가 지출해야 될 돈이죠. 지출 비용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하면 나갈 돈이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다. 그죠? 근데 공실 불량부채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대손 충당금. 그럼 이 공실도 실제 나가는 돈은 아니야. 세가 안 나가서 임대료가 안 들어올 뿐인 거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죠. 내가 10칸 임대한단 말이야. 한 칸에 1년에 1,000만원씩 받는데 공실이 2칸씩이면 2천만원 임대료 수입이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니까 이게 들어온 돈이 아니니까 빼는 거야. 빼는 건데 원래 비용으로 처리가 되니까 나가는 돈이니까 빼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공실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들어와야 될 게 안 들어올 뿐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학상으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지 실제 지출 비용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요런 것들은 소득세라든가 부채 서비스액이나 경비는 현금으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될 돈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지출 비용이다 이 말이야. 의미를 알겠어요? 1번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분 대상 부동산이 주택인 경우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세전 지분법과 세후 지분법은 동일하게 된다. 그렇겠죠. 왜 그래요? 비과세 요건이 충족돼서 그죠? 우리 자 주택을 처분하면은 내야 될 세금이 뭐야? 양도소득세 내야 되지. 근데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 어떤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충족돼?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죠. 그게 조건이 충족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니까 없죠 이게. 그럼 당연히 세전지분법계하고 세후지분법계 갖게 되겠죠. 알겠나 이제? 그러면 또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이고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비과세 대상이고 사업이 적자가 예상된다. 적자가.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예상되면 보유기간 중에도 소득세 안 나가겠죠. 그러면 세전hen금 수지와 세후hen금 수지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사업이 흑자가 예상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소득세는 나가야 되죠. 그러면 세전hen금 흐름보다 세후hen금 흐름이 적겠죠. 근데 비과세 대상이면서 사업이 적자가 예상되면 소득세는 안 나간다 이 말이야. 그럼 세전하고 세후hen금 수지는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럴 거예요. 오늘은 해봐야 안 되겠다. 오늘 주간에 이해가 안 된다. 책 들고 야간에 다시 오이라. 에이? 책 들고 야간에 다시 와요. 투자론 같은 게 좀 어렵고 하면은 할 수 없다. 에이? 알고 가야지 해결을 해야지 안 하면 안 돼. 그다음에 3번에 영업소득세 산정 시에 감가상각비와 이자 지급분은 공제 대상이 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를 산정할 때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를 빼는데 이 뺀다는 게 이제 소득 공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 공제 받는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하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바로 부동산의 장점 중에 하나죠. 이 세금 공제 대상이 되고 뺀다는 게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세금 공제를 받는 거는 두 가지다. 감가상각비하고 이자입니다. 원금이 아니고. 원금은 과세 대상이라. 그리고 대손 충당금도 과세 대상이에요. 대손 충당금이나 원금은 과세 대상이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거는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요 두 개예요. 기억해. 그다음에 4번에 순영업 소득은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기 이전의 수익이므로 세전현금 수지보다 항상 큰 모습을 보인다. 자, 순영업 소득은 세전현금 수지보다 항상 크다. 일반적으로는 크죠. 왜? 순영업 소득은 부채를 빼기 전에 나온 수익이잖아. 그죠? 근데 부채가 없는 경우가 있죠. 전액 지분으로서 난단 말이야. 그럼 부채가 없지. 그럼 순영업 소득하고 세전현금 수지는 같은 거지 항상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분만으로 수자면 세전현금 수지하고 순영업 소득이 같기 때문에 항상 큰 거는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에 영업소득세는 잡아. 요 소득세를 계산할 때 5번은 세전현금 수지부터 출발을 했죠. 근데 우리가 소득세 계산할 때는 뭐부터 출발을 했노? 순영업 소득부터 출발했죠. 그게 먼저 6번에 2번 지문을 봐요. 6번에 2번 지문을 보면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순영업 소득에서 대체 충당금은 가산을 했죠. 그리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가 세금공제를 받으니까 그걸 뺀단 말이야. 그게 세율을 곱해준 게 소득세 아닙니까? 그제? 요 6번에 2번 지문은 요걸 뜻하는 거야. 순영업 소득에 대손충당은 가산하고 이자하고 감가상각비 뺐잖아요. 그게 세율 곱한 게 소득세라. 근데 지금 5번에 5번 지문은 요거죠. 봐. 세전현금 수지부터 출발할 때는 대송충당금하고 원금까지가 과세자니까 요거까지는 합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빼가지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게 소득세라. 아셨어요?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요 올해 감정평가사에서 지금 그 5번에 5번처럼 소득세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물론 예상 문제는 나중에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나중에 시험 치기 직전에 이제 남은 게 지금 특강이라는 게 개론 특강은 저번 주 토요일 했고 그다음에 민법 판례 특강 물권법하고 민사특별법에 대한 판례 특강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들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올해 3년 연속 개론이 어렵게 나오고 민법이 쉬웠으니까 올해는 민법이 어렵고 개론이 좀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시험을. 그러면 판례에 대한 공부를 좀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물론 인터넷에서 뭐 좋은 거 다 해가지고 돈 줘서 끊고 다 안다 내가 알지만은 그죠? 그래도 시험 칠 때까지 우리 선생님한테 적응을 해가야지. 자기 선생님한테 적응해서 가면은 합격 점수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뭐 좋은 거 막 이 사람이 좋다 하면 적어보고 저 사람 좋다 하면 적어보고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선생마다 강의하는 요령이 다르고 암기법이 다 다른데 요 사람한테 암기법은 저렇게 듣고 저 사람한테도 저렇게 듣고 그게 뭐가 정리가 되겠노? 한 사람한테 올인을 내야지. 처음부터 듣던 사람한테 올인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지. 그죠? 선생이 여러분만큼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무능한 선생이라 하더라도요. 시험 내에서 60점 받을 수준으로는 다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공시제법 수업 안 듣죠? 우리 공시법 그 도성 선생이 뭐 수업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마지막에 핵심 예상 문제에서 나눠주는 지적법 문제 있어요. 등기법도 같이 나눠주죠. 지적법은 거의 10개 이상씩은 항상 집중을 시킵니다. 거기서. 진짜입니다. 그 완전히 전국적으로 다 알리는 거래. 그러니까 랜드폰에 거기 지경학원에 스카웃까지 돼서 가잖아.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선생이 자기 수강생한테 점수 안 나오게 강의해 주겠어요. 방식만 다를 뿐인 거지, 그죠? 누구나 다 점수 잘 되게 노력을 해줍니다. 적응해서 가도록 해. 저거는 좀 들어봐요. 그 다음에 그 21일 날 공법 특강 있는데 아직 공법은 선생님하고 상의가 안 돼가지고 뭘 하루에 정부면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몇 개 파트를 국토법하고 개발법, 정비법을 할지 국토법하고 건축법, 주택법을 할지 몰라요. 국토법 무조건 하고 전 법을 다 하지는 않을 건데 그거는 내가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공지를 할 거고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개론 그 테마 특강을 했는데 특강 안 들은 분도 그죠? 자료는 내가 복사해서 넣으니까 자료를 구해가지고 반드시 자기것으로 소화를 시켜요. 아주 자료 괜찮은 자료입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장담할 수 있는 자료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 공부해도 투자론, 경제론, 금융론, 감정평가론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다 득점할 수 있어요. 자기것으로만 소화를 시키면 그 자료가 또 소화가 돼야 마지막에 핵심 백선을 만들어서 주잖아요. 거기에 문제 다 들어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가. 근데 들어주고 프로까지 주는데도 못 맞춰. 내 것으로 소화를 못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특강 자료도 구해가지고 꼭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기를 당부를 드리고 요거 지금 기억하셔야 돼. 소득의 계산하기 이게 두 가지라 세후현금 수지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순영업 소득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수업 중에는 늘 요렇게만 공부를 했습니다. 참고로 요것도 기억을 해두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갔어요.
영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공실 불량 부채, 저당 지불액, 영업 소득세, 재산세 등은 영업 경비 항목이 아니다. 이건 틀렸구나. 공실 불량 부채나 저당 지불액이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리고 소득세. 요거는 공실 불량 부채, 요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지불액하고 소득세는 위아래에서 다 계산돼 있잖아요. 요것들은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죠. 근데 재산세는 보유기간 중에 나가는 세금입니다. 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는 세금이 많죠. 경비에 포함되는 거는 내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중에 내는 세금만 경비야. 그러니까 그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죠. 그 외에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 이미 냈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중에 내는 게 아니고 처분해가지고 팔아서 여기서 내고 있잖아. 그죠? 그 경비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영업경비가 아니지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당연히 보유기간 중에 내는 세금이니까 영업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재산세가 빠져야 되겠죠. 두 번째,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은 필수적 지출 비용에 해당한다. 이 필수적 지출 비용은 반드시 나가야 될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영업경비는 우리 임대사를 하면 이거는 안 나갈 수가 없죠. 경비가 없는 부동산이 없어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지출할 비용입니다.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필수로 지출합니까? 아니 내 돈만 가지고 지분만 수수하면 부채 서비스액이 없는데 이게 왜 지출을 해?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임의적 지출 비용이에요. 필수적 지출 비용이 아니고 부채 서비스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영업 경비만 필수적 지출 비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능 총소득보다 유효 총수익이 클 수는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공실 불량 부채보다 기타 소득이 더 크면은 가능보다 유효 총수익이 더 큰 거고, 그다음에 공실 불량 부채가 기타 소득보다 크면은 가능 소득보다 유효 총수익이 적어요. 또 공실 불량 부채와 기타 소득이 같다면 가능 총소득과 유효 소득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관계에 따라서 가능이 클 수도 유효가 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지? 그다음에 네 번째,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은 동일한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세전 현금하고 세후 현금 흐름이 같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이에요. 투자자가 비과세 대상이고 사업이 적자가 예상된다. 그러면 소득세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세전하고 세후 현금 수지가 같겠죠. 그럴 거예요. 4번이 맞고. 5번에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순영업 소득이 세전 현금 수지보다 작은 게 아니고 같다 이래야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부채 수익이 없는 거지. 그럼 순영업 소득하고 세전 현금 수지가 같다 이렇게 돼야죠. 부채 수익이 0이니까. 그죠? 넘겼어. 8, 9번 어려운 게 없고 10번 봅시다.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10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흐름 계산에서 기억은 순영업 소득을 계산하고 나는 이제 세전 지분 목표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계산해서 각각 필요한 항목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지금 순영업 소득을 구하려면 보여요. 여기 가능 총수에서 공실 불량 부채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가산한 다음 영업 경비를 빼야 순영업 소득이 계산되죠. 그럼 요 위에 거는 다 알아야죠. 임대료 알아야 되겠죠. 임대료 알아야 돼. 그리고 공실도 알아야 되고 기타 수입도 알아야 돼. 그죠? 영업 경비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기 순영업 소득 계산할 때 필요한 게 기업, 기타 소득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보자. 미음에 재산세가 있네. 취득세는 영업 경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필요가 없고 이미 취득 단계에서 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재산세가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재산세도 알아야 되겠죠. 순영업 소득 구하려면.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을 구할 때는 그러니까 기업하고 미음 두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 요거 세전 지분 복귀 구하려면 매도 경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미상한 잔금도 알아야 되죠. 요 두 개 알면 돼. 미상한 잔금하고 매도 경비. 그러니까 니은의 매도 비용하고 리을의 미상한 잔금 두 개 알아야 되고, 양도소득세는 이 세전 지분을 계산한 후에 차감하는 거니까 이거는 알 필요 없어요. 양도소득세는. 그지? 이거는 세후 지분 복귀 계산할 때 필요한 거고, 세전 지분 복귀를 계산할 때는 위에는 매도 비용하고 미상한 저당 잔금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뒤로 가서 11번, 12번 뭐 다 같은 유형이네. 한 개만 풀어볼까? 하나만 풀자. 자, 보자. 12번을 풀어줄까? 12번. A 부동산의 다음 1년간 소득 및 비용 명세서를 요하여 순영업 소득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겁니다. 근데 지금 유효 총소득을 주고 있죠. 1억 2천만 원을. 1억 2천만 원이 나와 있어. 그러면 영업경비가 계산해서 차감하면 순영소득이 계산되는데 이 문제가 이제 영업경비에 뭘 포함해야 되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비용 명시서를 보니까 유지관리비는 영업경비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화재보험료도 영업경비죠. 재산세도 영업경비입니다. 근데 소득세는 밑에서 여기서 빼는 거니까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안 되지. X. 또 부채 수입액도 밑에서 빼는 거니까 영업경비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부채 수입액이나 소득세는 X 해야 돼. 그 다음에 수도로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전기세 수도로는. 그죠? 그럼 자, 경비가 2,200만 원에 350 합치면 2,550에 화재보험료 450 합칩니다. 2,700. 그리고 재산세 합치면 3,250이고 그 다음에 3,220이지. 그리고 수도로 110만 원 합치니까 3,630이 되네요. 영업경비가 3,630만 원이라 요거 빼고 남는 게 순영업소득이죠. 1억 2천에서 3,630 빼면 되겠죠. 해보고 13번. 자, 13번, 14번 요 유형이 이제 똑같은 유형인데 올해는 이 수지 계산관에서 문제가 나오면 거의 아마 13, 14처럼 그죠? 요 세후 현금 수지를 계산하는 거 요게 그냥 아마 뭐 90% 이상은 요 계산하는 게 나올 겁니다. 13번을 풀어볼까?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다. 이와 관련해 틀린 거. 호당 임대료가 6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임대 가능 호수가 40%면 요 두 개를 곱한 게 뭐죠? 가능총소득이지. 그럼 가능총소득은 600 곱하기 하면 2억 4천만 원이 나왔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실 분량, 공실이 10%, 가능소득 10%니까 2,400만 원이 공실로 빠지겠죠. 기타 소득이 없어요. 그럼 유효총수는 2억 600만 원이 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운영비용이 1,600만 원이라고 그랬네. 그럼 요거 빼면 이제 순영업소득도 또 2억이 계산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액이 그 원리금 상환액이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이나 원리금 상환액 같은 말이죠. 이게 9천만 원이라 여기에는 이제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어요. 그죠? 두 개를 합친 게 9천인데 요거 빼면 1억 1천만 원. 세전임금 수지가 또 1억 1천만 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모릅니다. 세후임금 수지도 모릅니다. 자, 유효 총소득은 2억 1,600만 원이고 2번에 순영업소득은 2억이 계산됐어요. 3번에 세전임금 수지도 1억 1천만 원까지 계산됐습니다. 4번에 영업소득세는 5천만 원이니까 계산을 해봐야지. 소득세 순영업소득이 2억 계산됐어요. 대손충당금 있어 없어 거기에? 없죠. 사례에 대손충당금 0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원리금이 아까 9천인데 그 중에 이자가 얼마고? 2천이죠. 요거 차감해야죠. 여기는 이자만 뺍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다 빼면 안 되고 원리금은 9천이지만 이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이자만 계산하니까 이자를 따로 2천만 원 주고 있죠 지금. 그다음에 감가상각비가 1,000만 원이네. 그러면 가표가 1억 7천이 잡힐 거예요. 여기에 세율이 몇 프로라 그랬나 거기에 소득세율이 30%? 그러면 소득세는 5,100만 원이 돼야죠. 소득세가 5,100만 원. 그럼 소득세가 5,100만 원이니까 요거 차감하고 세후현금수는 5,900만 원이 되겠네요. 세후현금수 5,900만 원 나왔고. 그러니까 4번에 소득세는 5천이 아니고 5,100만 원이고 세후현금수지가 5,900만 원이고 그지? 자, 요 문제 나오면 풀겠지? 그럼 요거 풀려면 이제 14번은 그대로 풀면 되죠. 계산해가지고 그죠?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없단 말이야. 지금 해봐. 14 가능총소득이 4,800이라 4,800. 그러면 공실은 가능총소득의 5%니까 4,800이 5%면 240만 원이죠. 그리고 소득세율 나와 있고 그다음에 원금이 200만 원, 이자가 800만 원, 경비가 240, 감가상각비 200. 됐네. 그러면 기타 소득 없으니까 요게 4,560만 원이고 영업경비가 240이라 그럼 요거 빼면 순영업소득은 4,320. 여기에 부채수입액은 얼마입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죠. 요 세전 세후행수를 구할 때는 이거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야 돼. 소득세 계산할 때만 이자를 빼는 거고 여기는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야 됩니다. 부채수입액은 원리금을 뜻하니까.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를 합친 금액이 1,000만 원이죠. 요거 빼니까 이제 세전행금수지가 3,320만 원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소득세에서 빼면은 세후행금 수지라. 근데 소득세는 순대이감, 순영업소득은
4,320이 나와 있어. 대손 충당금이 얼마나 그랬지? 없어요. 대손 충당금 없고 이자는 800, 감가상각비가 200이제 그럼 이자 200 빼고 감가상각비가 800, 1,000만 원 빼니까 가표가 3,320만 원. 세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노 그게? 20%네 세율. 20%니까 곱하면 664만 원이 소득세입니다. 그럼 3,320에서 664만 원 소득세를 빼고 남는 게 세후 현금수입니다. 세후 현금수는 2,656만 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요 두 문제만 풀면은 이제 세후 현금수지 계산 과정도 아는데 요 반드시 소득세 계산 과정을 외우고 있어야만 세후 현금수지까지 계산되는 겁니다. 요 반드시 소득세 계산도 숙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한 개만 더 풀고 다음 주에 봅시다. 15번까지만. 15번에 A 부동산 회사는 50실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임대주택 운영에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월 1,800이고 그 다음에 변동비용은 1실당 월 25만 원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A 부동산 회사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1실달 월 임대료 수입은 얼마냐 그랬어. 손익분기점이 뭡니까? 손익분기점. 본전이라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게 손익분기점이죠. 그럼 지금 연간 나가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야. 비용을. 근데 고정비용이 얼마 나간다 그래서 고정비용이 연 1,800만 원 나가죠. 근데 변동비용은 일실에 얼마가 나가요? 25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저 임대 호수가 총 몇 실이야? 50실이죠? 50실. 그죠? 이걸 곱하면 연간 이게 나오겠죠? 1실달 월 25만 원이 나오는데 50실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곱해봐라 얼마고 그럼? 얼마? 1250이죠. 곱하면 그럼 요 고정비용 1800에다가 변동비용 1250을 합친 게 이게 전체 나갈 비용 아니야. 고정비용, 변동비용 이게 비용이죠. 나갈 비용이. 그럼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3,050만 원이 연간 나가야 할 비용이죠. 월 나가야 할 비용이. 그런데 1실달 손익분기점이 되는 수입이 얼마냐 말이야. 총 임대료 수입. 그럼 1실달 그래서 총 임대료 호수가 50실 아닙니까? 그럼 50실로 나누면 얼마고 요 나눠보면 61이가 1실달 61만 원씩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한 달에 비용이 61만 원 나가야 되죠. 그럼 수입도 61만 원이 들어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손익분기점은 총 수입하고 총 비용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비하고 변동비용을 다 합쳐가지고 월 나가야 할 비용을 구해가지고 그게 1실당 그랬으니까 전체 50실로 나눠버리면 1실당 비용이 나왔잖아요. 그럼 요 비용만큼 수입이 들어와야 손익분기점이니까 손익분기점은 월 61만 원씩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지? 이게 예전에 한번 뭐 20몇 회 때 이게 출제된 문제인데 그죠? 요 기출 문제예요. 근데 조금 숫자만 수정을 했는데 보니까 다시 뭐 등장할 문제는 아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금 수익 측정이었고 요 과정까지를 이해해야만 이제 투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 기법이 정리가 되거든. 원래 이 투자 분석 기법을 다 해서 오늘 다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남았네. 이거 지금 남은 게 심각하네. 일단 다음 주 오실 때는 다음 주에는 그죠? 금융론까지는 다 무조건 하루에 한 테마씩이 나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371조까지 금융론 끝까지 일단 예습을 해 오세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까지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금융론까지는 다 예습을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갖고 오시면 좋고 가급적이면 이 7, 8월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이 미리 수업 전에 문제를 풀어보고 오시는 게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개론뿐만 아니고 민법이든 공법이든 전 과목 다 그죠? 미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수업 때 오면은 수업 자도 정말 재미있고 정리가 돼요. 정리가. 근데 안 풀어보고 오면 정리도 안 되고 따라가기가 급급하다니까. 그러니까 공부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예습 위주로 꼭 바꾸세요. 8월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지금 산업인력공단이 서버가 지금 폭주가 돼가지고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아예 접속 자체가 안 되는데 되는 대로 해가지고 바로 오후든 저녁까지든 다 오늘 저 원서 접수를 다 끝낼 테니까 끝내고 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공단 큐넷 그 공인중개사 큐넷 쳐가지고 거기 공인중개사 들어가서 원수습수에 해당을 누르면 돼요. 그렇게 눌러가지고 수험포 출력 누르면 수험포를 여러분 스스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출력해도 돼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여기 나중에 원수습수 끝나면 일괄적으로 수험포를 출력해 놓을 테니까요. 다만 칼라는 출력을 하고 흑백으로 출력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받아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요 주변에 그 학원에서 가장 가까운 고사장에 가급적이면 모여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한 장소에 원습수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편하게 계시고 저녁 때 돼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봐. 자기 아이디하고 비번 넣고 들어가고요. 접수가 돼 있으면 바로 원습수 누르면 그게 뜨거든요. 접수된 게 수험하고 뜨니까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날씨는 이번 주에는 조금 기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제 뭐 폭염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우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82일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2달 이상이 남아있으니까 2달 반이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이 남았어. 충분히. 자신감을 가져요. 자꾸 어떻게 할까 불안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된다는 자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되는 거야. 때가 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자기 방식으로 마무리를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죠? 공부를 계속 하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건강을 잘하고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다음 주에 건강히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